네, 여러분 잘 찾아오셨습니까? 유튜브 라이브로 여의도 라이브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늦은 밤인데도 불구하고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 더 날 것으로 편안하게 이야기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이 질문으로 시작해 볼게요. 김문수 후보가 아까 이제 그 자유통일당 이야기도 나왔었는데 전광훈 목사와 함께 할까요? 왜냐하면 빅텐트를 구성해야 되는데 구성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 보이거든요. 여의치 않아 보이는데 어떻게 이게 진행될 수 있을까요? 전광훈 목사랑 할 거냐 말 거냐는 상관없이 그분이 계속 얘기할 거예요. 벌써 그쪽에서, 오늘도 뭐 이건 한덕수를 꺾은 거는 전화위복이 됐고 오히려 잘 됐다. 그리고 나는 몇 년간 같이 예배를 드린 사이다. 네, 네. 뭐 계속 얘기할 거 아닙니까? 네, 광장에서. 그러니까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의 그림자만 붙어 있어도 지금 불리한데 거기다가 이제 정강훈까지 붙어 있는 상황에서 네. 뭐 되겠습니까? 너무 정말 그래서 그 전에도 이제 그 자유통일당이 들어와서 사실 뭐 이중당적 갖고 있는 분들도 좀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런 건데 원래 이런 문제를 그 김종인 위원장이나 이준석 대표 때 좀 절연을 시켰고 중도 외연확장하는 쪽으로 옮겼는데 다시 그 광장으로 끌려가고 그 목소리 끌려다니는 보수 유튜버들이나 아니면 뭐 저 자유통일 여기 끌려다니는 저는 대한민국의 그 보수 정당이 어떻게 이까지 왔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상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이렇게 보면은 이 보수의 가장 큰 위기가 왔다고 봐요. 요 원래 한 5년 사이라고 이렇게 보는데 5년 사이 뭐 두 번의 총선 실패와 또 뭐 대통령 선거는 우리가 대려 획득을 했지만은 더 위험한 그런 대통령을 우리는 획득해가지고 결론은 이 보수의 지금 이 위기라는 것은 구조적인 문제까지도 이제 봉착해 버렸습니다. 이걸 그러니까 그 전에 같으면 당내 이렇게 이제 좀 균형성을 갖출 수 있는 세력 간의 균형이라는 게 있었는데 당내 지금 세력 간의 균형이라는 것도 거의 뭐 이걸 찾아볼 수가 없어요.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대통령 선거를 마치고 난 이후에 전당대회에서 당내 역학 구도가 어떻게 이제 재편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상황은 김문수 후보가 그 우여곡절 끝에 다시 후보의 지위를 찾았는데 그 정말 그 뭐 구렁텅이라 그래야 되나 수렁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그런 행국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어떤 변화와 핵심을 기대할 수 있느냐? 그러면은 제가 한 말씀만 더 하겠습니다. 네네. 마지막 남은 변수 하십시오. 하나가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와 이제 힘을 합쳐가지고 의미 있는 이제 지지율을 만들어서 이제 이재명 후보와 최종 결과를 한번 붙어보는 건데 지금 이제 이준석 지금 개혁신당 후보가 국민의힘이 뭐 윤석열 대통령뿐만 아니라 당이 나서서 3년 전에 이재명 후보를 내쫓는 그때 당시에 징계를 굳이 성비위반으로 몰고 그런 부분에 대한 대국민 사죄 똑바로 할 수 있었겠습니까 지금? 또 뭐 윤석열 대통령 측근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좀 척결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안 돼요. 그러면은 쉽게 말하면 단일화 조건이라는 게 만들어지지 않아. 그러니까 아무리 뭐 정치 좀 했다는 사람이 이준석 지금 개혁신당 후보와 김문수 후보를 갖다 붙이려고 해도 접점이 안 맞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론조사를 읽을 때 이런 얘기를 흔히 해요. 2017년 탄핵 이후에 문재인 심상정 후보가 얻은 지지율합이 48%고 뭐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이 얻은 표가 52다. 그건 말이 안 되는 분석이에요. 안철수 표는 안철수 그때 후보는 탄핵 찬성한 분입니다. 네. 이건 적어도 이 후보가 없었다면 5대5로 흩어지거나 4대6 정도로 흩어졌을 거예요. 그러면 문재인 후보는 50% 넘어갔을 겁니다. 자, 지금 이준석 후보가요. 한 10% 정도 얻는다고 칩시다. 그러면 국민의힘 계열의 그 유권자가 한 6.5, 그러니까 뭐 6.5 정도 와 있고 민주당 계열의 유권자들이 한 3.5쯤 와 있다고 치면 왜냐하면 양자의 삼자대 양자를 갈 때 보면 그 정도 비율이거든요. 자, 그런데 국민의힘 쪽에서 이준석 쪽으로 옮겨온 표는 성격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이준석 후보가 없어졌어요. 단일화를 통해서 없어지면 투표에서 기권할 사람들이 한 3.5쯤 됩니다. 네네. 6.5 중에. 네네. 왜? 나 윤석열 찍었지만 비상경 뭐 이거 무슨 미친 짓이냐. 이거 지금 이건 동의할 수 없다. 이거 기권할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은 안 찍을 겁니다. 네. 2는
그래도 돌아가서 김문수 후보 찍을 거예요. 1은 이재명 후보 찍을 거예요. 오,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이 예. 성격 6.5 정도는. 네, 네. 근데 이 3.5 민주당에서 온 사람들은 3 정도는 돌아가서 이재명 후보 찍을 겁니다. 0.5는 기권할 거예요. 저는 이게 그러니까 양자 구도로 이렇게 딱 했을 때 기계적으로 그렇게 한쪽으로 이 지금 목표를 다 합쳐 이준석이 갖고 있는 지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100% 국민의힘에 이동한다. 그럴 수가 없죠. 아니, 그러니까 이걸 보는 방법은 불가능하다. 예. 김문수 후보는 원하겠죠. 당연히 어쨌든 원하겠죠. 누군가 네. 양보를 받아서 네. 세력을 키워야 되니까. 그럼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 한번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 보면 김문수 후보와 단일화 해줘서 얻는 이익이 정책 이익이 뭐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나이도 젊고. 아니 그러면 제가 볼 때 이준석 후보가 김문수 후보하고 단일화 해주고 그리고 선거를 또 졌다 만약에 네. 그러면 이준석 후보의 정치 생명은 끝나는 거예요. 다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땐 차라리 이번에 독자적으로 10% 이상대의 득표를 얻어서 다음에 보수 정치 세력의 균열이 올때 하나의 그릇이 돼가지고 키울 수도 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 제가 볼 때는 멀리 이번 선거를 끝으로 생각하지 않고 멀리 보면 끝까지 완주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요. 그러면 김문수 후보가 연합할 세력은 전부 극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사실은 네. 그러니까 그게 고민이 될 거라고. 네, 네. 후보 때는 그분들하고 텐트를 치겠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미? 그런데 뭐 사실 그게 크게 외연 확장의 의미가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딜레마예요. 김문수 후보가 계속 세력을 더 확장해야만 또 보여줄 게 있는데 그렇죠. 제가 볼 때는 단독으로는 어려워요. 해야 할 대상 중에 이준석 후보하고는 하기가 좀 어렵고 네. 쉽게 가능한 쪽은 조금 더 오른쪽인데 당내 반발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네, 제가 네. 볼 때는 아마 세력으로 더 보여줄 수 있는 가능성은 김문수 후보의 경우는 많지 않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의 경우는 이제 득표율 15% 이상 받아야 선거 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독으로 완주할 걸로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완주한다고 보는 게 정치적으로 보면 그 안철수 후보가 그 신드롬을 불러일으키면서 2012년에 불려 나왔는데 결정적으로 그 뒤에 정치적으로 뻗어나가지 못한 게 출마를 했어야 되는데 그때 접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도 그때 당시 2012년 되돌아보면 제가 글도 쓰고 방송 나가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2010년에 지방선거가 있었어요. 그때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로 큰 선거가 경기도지사 선거거든요. 근데 이 선거에서 민주당이 후보를 못 내요. 김진표 후보가 유시민 국민참여당 후보한테 져서 국민참여당의 유시민 후보가 경기도지사 선거를 나가요. 1년 뒤에 이번에 두 번째로 큰 서울시장 선거가 왔는데 이번에 또 박영선 후보가 박원순 후보한테 져요. 무소속한테. 네, 또 네. 후보를 못 냈어요. 네. 그다음에 2012년에 제일 큰 대통령 선거가 왔는데 문재인 후보가 안철수한테 뭐 양보하거나 져서 못 낸다면 이 당은 문 닫아야 되는 거다. 따라서 안철수 후보로서는 선택지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 아예 테이블에 앉지 말고 그냥 출마하는 거. 두 번째 협상 테이블에 앉는 순간 무조건 후보는 문재인이고 본인이 어떤 걸 보상받을 거냐. 이걸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 건데 예. 그냥 그런 생각 없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이준석 후보가 봤을 때 안철수는 그때 나가지 않은 것 때문에 어려워졌다. 반대로 87년 아하. 민주화되고 나서 그냥 국민들이 민주화 직선제 그렇게 원해서 6월 항쟁에서 얻어냈는데 김영삼, 김대중은 갈라져갖고 나갔어요. 그때 그 얼마나 압박이 있는데 욕먹는다. 나갔기 때문에 지지층들이 이탈하지 않고 어쨌든 끝까지 그 두 분 다 뒤에 다 대통령이 됐지 대통령이 않습니까? 됐죠. 그러니까 네. 여기서 만일에 이준석 후보는 자기가 단일화가 돼도 모두 드랍하는 순간 자기를 지지해왔던 사람들이 다 배신감 느끼고 떨어져 나갈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네, 네. 완주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네. 비용에 관한 문제는 당이나 아직 가장 최소 비용으로 10%나 15%못 얻을 때 대비해서 할 겁니다. 아, 알아서. 자, 돈을 안 쓰면 돼요. 네. 어떻게 안 씁니까, 돈을? 안 쓰고 할 수 있어요. 진짜요? 안 쓸 수도 안 쓰고 있어요. 있어요. 아, 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슬슬 안 쓰고 할 수 있군요. 좋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는 이제 국민의힘 당원이 됐죠. 국민의힘에 남을까요? 어떻게 될까요? 저 거취가 궁금해지거든요. 대통령은 될 수 없고. 원래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관료들 같은 경우 제가 이제 참 뭐 에피소드 같이 이야기를 좀 해드릴 수 있는 게 네네.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에 그때는 민주당 문재인 이제 후보보다 흔히 말하는 보수 진영의 이제 후보로 이제 이분을 모셔오면 문재인 정도는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유엔 반기문 사무총장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네. 그분이 이제 대통령이 탄핵당한 새누리당 후보로 설 수는 없지 않는가. 그래서 이제 급히 만들어진 게 바른정당인데 제가 그때 초대 사무총장을 맡았었어요. 근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장하게 하는가 하면요. 오랜 관료 생활을 하신 분들은 정치적으로 조금만 위기가 오고 압박이 들어오면 그냥 드롭이 되기 이래져 버려요. 네, 네. 근데 그때 그런 것 민주당에서 같습니다. 그렇게 세게 때리지도 않았어요. 한 20일 정도 뭐 지하철 탈 때 문제점, 살살했어요, 살살. 지하철 탈 때 문제점, 살살. 뭐 살살은 아니죠. 선산에 가서 조상들한테 앞으로 뭐 대통령 선거 잘하겠다는 그 자리에서도 뭐 좀 뭐 재래 의식 있죠. 그거 가지고 때리고 몇 번 때리고 뭐 살짝 당신 유엔 사무총장 될 때 우리는 알고 있다. 뭐 이런 정도 하니까 완전히 그냥 주저앉아 버리더라고요. 제가 왜 그런 측면에서 이제 한덕수 대행 입장에서는 본인이 진짜 백의종군을 하는 지금 측면에서 다음에 또 뭐 다음을 내다보고 또 미래를 보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정치를 제대로 학습하고 경험하는 그런 차원 그 시간이 자기는 필요가 없는데 네. 연령상으로. 네, 네. 근데 굳이 뭐 그렇게 이 선거가 뭐 자기가 발그도 붙이고 뭐 김문수 후보가 되는 판이면은 그렇게 할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면 절대 저분 내가 아까 볼 저기 때는 나서지 표정, 않습니다. 그 영상 표정을 좀 보시면 네, 네. 감정이 상해 있어요 지금. 누가요? 한덕수. 네, 네, 한덕수 네. 후보는 예. 그러니까 막 당연하죠. 창피하기도 하고 내가 이용당한 것 같다고 하는 자기감도 네. 있고 이렇게 망신을 보면, 당한 적이 표정 없으니까. 보면 근데 보세요 선대위원장이라는 것도 그 자리에서 그렇게 바로 제안하면 안 돼요. 밑에서 그런 정말 네, 정말 네. 정성껏 네. 나 좀 응? 근데 다 카메라 막 돌아가고 있는 거기서 김문수 후보가 한덕수 후보한테 선대위원장 맡아주세요 이렇게 하면 제가 그 표정 보니까 네. 화가 났어요. 아, 이 사람이 여기서 이런 식으로 제안을 해?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한테도 전에 경선 때. 예. 그런데 비슷한 얘기 그렇다고 했었던 또 것 보세요. 같아요. 그럼 예. 보통은 뭐 나중에 의논합시다 이러면 될 걸. 사실은 거기서 거절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선대위원장 자리를 거절한 건데 그러면 이 양반은 앞으로 정치 안 하겠구나. 그러니까 당적을 계속 갖고 있느냐 탈당하냐는 문제 나중에 선거 끝나고 하더라도 네. 이번 선거에서 김문수 후보 도울 생각 없고 네. 계속 정치 활동을 할 생각은 없는 거예요. 선대위원장은 안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지 제가 않을 것이다. 보기엔 한덕수 카드를 이렇게 쓸 게 아니라 이 국민의힘이 최대한 활용하려고 그랬으면 두 가지죠. 그 차출로 나왔을 때 한덕수 후보가 보였어야 될 태도는 트럼프 대통령하고 뭐 통화도 하고 그랬을 때 네. 지금 이 자리가 1분 1초도 비울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 이게 지금 선거보다 더 중요한 자리가 통상 제가 전문가로서. 통상뿐만 아니라 네. 지금 제가 이 자리를 비울 수가 없다. 대통령 권한대행 자리를 지금 그렇죠. 이걸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맞았고 국민의힘 후보들도 그게 뭐 그전에 드랍했던 오세훈 후보든 홍준표 후보든 한동훈 후보든 모든 분들이 내가 대통령 되면 한덕수 총리는 통산 그 불확실성이 거칠 때까지 그 자리에 그대로 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폭적 지원을 한다. 그러니까 최고 전문가고 그러니까 네. 또 뭐 야당에서 뭐 바꿔주겠어요 총리를 뭐 그 대통령을 국민의힘이 한다고 해도 쉽지 않으니까 그분은 그냥 간다. 그렇게 하는 것이 간접적으로 한덕수라는 분이 이 국민의힘에 힘을 좀 실어주는 거지. 아니 저분을 불러다가 또 저분이 또 나와갖고 바로 나오고 며칠 만에 왜 한덕수냐를 설명을 못 하는데 모든 네, 절차 네. 민족 절차를 갖다 뒤에 엎어놓고 개헌연대를 저분이 들고 나서 3년만 하고 나가겠다. 네, 네. 자, 그러면 저분이 나와서 후보가 됐다고 칩시다. 그러면 개헌연대를 하고 다녀야 되는데 그 개헌연대라는 게 뭡니까? 이재명 후보가 법치주의도 안 지키고 민주주의도 안 지키니까 개헌을 해서 대통령 이거를 좀 그 제약을 좀 해서 이걸 지키도록 해야겠다. 새벽에 정치 쿠데타를 해갖고 후보된 분이 그 얘기를 하면 그걸 믿겠습니까? 새벽 3시에서 4시 사이에 그 많은 서류를 준비해서 네, 입당을 했고 후보가 되었었죠. 참 놀라운 일이 펼쳐졌던 어제 그리고 오늘입니다. 이 얘기도 해볼게요. 권성동 원내대표 아까 얘기했었는데 왜 사퇴하지 않는 겁니까? 본인이 사퇴한다고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 아무리 뭐 자기 저 중직이더라도. 부분은 김문수 후보가 어떤 뭐 유임해달라 뭐 이런 입장을 정리하기 이전에 뭐 정치인이면 보통 자신이 처한 지금 뭐 저 사정에서 저 상황에서 뭐 자신이 어떤 뭐 처신을 해야 되는지 그거는 보통 정치인 자신의 소양에 이제 맡겨놔야 되는 것이지 이걸 뭐 그렇다고 해서 김문수 후보가 뭐 당내
변화와 혁신을 바라는 어떤 그런 책임적인 측면에서의 목소리를 수용해가지고 특단의 조치를 저는 그렇게 뭐 할 분이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조치를 때문에 취할 수가 없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실무적 행정적으로는 소위 말하면 당에서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일이 있을 때 선거 기간 중이라도 그럼 실제 법적인 안정성을 위해서는 사실 권한대 그러니까 원내대표가 좀 남아 있어야 되는 사정이 있어요. 혹시라도 또 네, 새로운 두 분도 원내대표 새로운 하셨잖아요. 비대위원장을 구해와야 할 책무도 원내대표가 해야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사실 네. 지금은 비상시기라 그렇죠. 다 후보가 하면 돼요, 그냥. 네, 후보 그리고 네. 모든 결정을 1분 1초가 후보 선대위에 위임했기 때문에 후보 선대위가 당무선거를 가지고 후보가 다 네. 결정하면 되거든요. 네, 네. 지금도 비대위원장을 권성동 의원이 모시고 오면 그거 누가 그러니까 존중하겠어요? 지금 비대위원장 제가 알고 있게 들어오기 전에 봤을 때 김용태 비대위원을 비대위원장으로 앉힌 것 같아요. 그거 이제 좀 확인이 필요할 텐데 그렇게 했는데 그 이유는 비대위원들 중에 유일하게 그날 그 한덕수 할 때 그 참여를 안 했어요. 그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했는데 아하, 네네. 왜 권성동 지금 원내대표가 물러나야 되냐 하면 지금 이게 이제 이번 대통령 선거를 진다고들 보고 있는 거예요. 국민의힘은. 그 비대위원장이고 후보고 다 사라지고 나면 저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 다음 비대위원장을 또 지명하고 그분이 이제 전당대회 당대표 뽑아야 될 거 아닙니까? 당권 장악을 위해서 지금 안 물러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한동훈 대표 측에서도 뭐 당원을 모집하겠다고 그것도 적절하지 않죠. 선거 중에 뭐 당원을 모집하겠다는 메시지를 올리는 것도 말이 안 되는 얘기지만 자, 권성동이 다 물러나야 된다고 얘기하는 건 김문수 후보가 중도지향적으로 가려면 내가 선거를 도우려면 비대위원장을 네.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앉혀라. 네, 이런 네. 요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 이쪽이든 저쪽이든 선거는 진 거고 그 뒤에 당권 누가 잡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저한테 의견을 물어본다면 김문수 네. 위원장이 그나마라도 그 개혁신당의 이준석 후보한테 주도권을 뺏기지 않고 국민의힘이 뭘 해보려고 그러면 딱 그 단일화 한다고 약속해놓고 안면몰수하고 안 했듯이 지금 저 정강훈, 윤석열 이제 모두 그냥 딱 자기 일생일대 이제 이분도 뭐 마지막 도전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중도지향적으로 가려면 네. 안철수, 한동훈, 홍준표가 요구하는 걸 들어주는 게 합리적인 얘기죠. 네, 네. 그럼 그게 모아야 될 당을 그 위해서도 얘기를. 그렇고 본인을 위해서도 그럴 네, 텐데 네, 네. 지금 하시는 거 보면 뭐 안 하실 것 근데 같아요. 아까도 계엄의 강을 건너야 김성태 하는데. 의원이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다 국민들이 알잖아요. 권성동 의원이 친윤 핵심인 걸. 옛날 친구로서 강릉에서 만나서 지금까지 관계를 맺어왔다. 네, 네. 똑같은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자꾸 나타나면 국민의힘 후보가 유리하지 않은 것처럼 친윤 성향의 정말 윤석열 대통령과 친한 사람들은 지금 물러나서 카메라에 잡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나는 행정적 실무적으로는 그런 고민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는 네. 이번 사태 책임지고 물러나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 네. 그리고 나서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들이 볼 때 윤석열 대통령과 관계도 없어 보이고 또 좀 새롭게 뭔가 좀 그래도 뭔가 한마디 말을 하면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비대위원장을 하고 그래야지 저 안 물러나고 계속 있으면 우리는 공격하기 좋죠. 윤석열 대통령하고 제일 친한 친구분이 거기 아직 원내대표하고 계시네요. 그러고 다니면 돼요. 네. 선거에서 끝까지 치열하게 싸우는 모습을 좀 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 말입니다. 한동훈 후보 얘기도 해볼게요. 국민의힘 당권을 잡을 수 있을까요? SNS에 글도 올리고 뭐 이제 자신의 이제 도드라진다라는 면을 계속해서 꾸준히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보니까 저는 놀랐던 거는 물론 이제 오세훈이라고 하는 강력한 카드가 있었으면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빠지니까 이제 올라왔는데 마지막에 뭐 민심에서는 큰 표차가 안 났고요. 국민의힘과 무당층은 뭐 한 3% 정도 차이인 거고 당심에서도 생각했던 것보다는 선전을 했어요. 그럼요. 그렇게 됐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 대통령 선거에 실패라면 누가 봐도 이건 윤석열 대통령과 친윤의 마지막 그냥 실패로 볼 겁니다. 그러면 이제 지방선거가 다가올 텐데 네. 친윤이 여길 당권 잡는다. 저는 뭐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지난번에 한동훈 대표 만든 것처럼 이제 그걸 보고 지금 뭐 안철수 후보도 거기 남아있는 사실 안철수 선대위원장도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본인이 주문하는 걸 지금 아무것도 안 받아들이고 있는데 거기 지금 이름 걸치고 있단 말이에요. 네, 네. 차라리 홍준표 시장처럼 난 그당 나간다 그러고 떠나든가 한동훈처럼 난 도울 수 없다 그 조건이 없으면 그러는 네. 게 맞지. 말하는 걸 안 받아들이는데 그냥 이런 걸 치고 있는 거는 아주 이상한데 다 당권 보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 이대로 가면 뭐 한동훈 위원장도 유력한 뭐 차기 당권 중에 뭐 지방선거 다가오니까 그럴 수 있겠죠. 네.
좋습니다. 이재명 후보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지금 질문이 가장 이재명 후보에게 두려운 것이 무엇일까라고 적혀 있는데 제가 두려운 게 있을까 싶기도 하고 지금 상황이 어떨까요? 이번에 제가 며칠 같이 네. 수행해서 다녀봤는데 굉장히 강행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제 막상 대선이 시작되면 방문할 수 없는 그런 말하자면 좀 거리가 있거나 농촌 지역을 주로 다녔지 않습니까? 네. 주로 약세 지역을 다녔단 말이에요. 네. 근데 여기저기. 거기서도 반응이 괜찮기 때문에 되게 자신감을 얻은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지금 민주당에서 가장 두려워해야 할 그 문제는 실수예요. 실수. 네. 아까도 그러니까 말씀하셨죠. 아까 다 됐네 이 사람들 다 된 줄 아나? 오만해졌는데 이런 얘기가 나오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마지막까지도 지지율 같은 거 보지 말고 네. 겸손하게 우리가 해야 할 그런 어떤 대한민국을 정상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의 그 고민과 절박함을 계속 호소하고 다녀야 되는데 네. 다 된 것처럼 보이는 모습을 보이면 또 다른 위기가 올 수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재명 후보의 가장 큰 그 적은 본인의 방심일 수 있다. 네. 아까 성대모사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현장에 있는 분도 재밌게 해주려고 한 거니까. 네, 근데 네. 이제 그 되게 현장에서 그 온 사람들 지루하지 않게 해주려고 하다 실수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전에 3년 전에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발언을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옆에 조언하면 거기 한 3천 명 모이셨는데 뻔한 얘기만 하면 재미들 없어 할까봐 네, 했다 네, 이렇게 하는데 네. 그래도 네. 그분들은 좋아했겠지만 TV를 보는 분들은 네. 그 분위기를 모르기 때문에 오해할 수 있다. 네, 그래서 네. 지금은 사실은요. 그날도 7군데 같이 갔는데 7군데에서 굉장히 똑같은 말만 반복했어요. 7번을. 그거 되게 싫어하시거든. 네, 근데 네. 제가 볼 때는 그런 정도로 사실은 되게 네. 자제를 하는데 예. 저기 갔다가 이제 저기가 이제 아무래도 영남이니까 YS 이야기를 해주면서 친근하게 하려고 하다가 저희가 나온 거죠. 네. 근데 이제 저도 그 똑같은 생각을 하는데 이제 상대방 아까 이제 자기들끼리 자빠진다고 이렇게 약간 조롱조롱 하는 것들이 그 현장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한 거지만 이 카메라 잡히잖아요. 그렇죠. 옛날에 2017년에도 그때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잘 나가다가 처음 삐끗한 게 언제냐면 제 기억에 그 유치원 원장님들이 있는 거기 가서 단설 병설 유치원 가지고 이제 한번 얘기를 했는데 네, 네. 그거는 일단 그 현장에 와 있는 사람들한테 듣기 좋으란 말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게 그렇죠. 전부 다 생방송 다 나가는데 방송 나가는데 네, 그거는 네. 안 좋은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네. 이것도 현장에 있는 분들이 아니라 이재명 후보나 주위에 끝날 때까지 이거는 내가 이 100명 앞에 3,000명 앞에 한다고 해도 전 국민한테 생중계되고 있다. 이 생각을 해야 되니까 잘 힘들죠. 힘들긴 하지만 네. 뭐 그런 것들이 네, 이제 아무래도 네. 영향을 미칠 수 있죠.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야 하는 상황 같습니다. 이 얘기도 있어요. 민주당이 테러 대응 TF팀까지 꾸렸다라고 하던데 실제로 그렇게 위험한 그게 이랬어요. 상황들이 있는 건지. 그 상황을 말씀드리면 예. 첫날은 그냥 그런 제보가 안 들어와서 악수하고 사인해드리고 뭐 사진도 찍어드리고 그렇게 쭉 갔는데 네. 그러니까 고성 넘어가 속초 넘어갈 적에 이제 그쪽 경호팀에서 그런 제보가 있다. 그게 연락이 와서 세 번째 날부터는 그래서 두 번째 날부터는 방탄조끼를 입고 다녔어요. 혹시 몰랐어요. 그리고 네네. 악수하지 않고. 네. 근데 악수하러 온 사람들이 되게 서운해했거든요. 근데 그러면 어떤 제보가 악수를 안 하면 왜 가셨습니까? 제보가 들어오니까 아무래도 우리로서는 대응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아직은 뭐 그런 네. 제보는 있었지만 네, 네. 눈에 띌 만한 그런 신변 네. 위협의 행동은 없었습니다. 근데 예. 좀 아무래도 제보가 들어오면 긴장해요. 경호팀들이. 네. 뭐 조심해야 되는 것은 뭐 너무나 자명한 일이지만은 그게 이제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좀 거만하고 또 오만하게 비춰질 수도 있으니까 그건 뭐 아무리 상대당 후보지만은 그건 뭐 제가 볼 때는 특별한 그런 경우상의 위협이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 부딪힌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피습을 당해봐서 그건 고쳐야 될 거예요. 옆에서 경호팀들이 지난번에 네, 피습을 네. 당한 것도 맞아요. 사실 비정상적인. 그게요. 그래서 후보 늘 가행 충성, 가행 경호 이런 것들이 늘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 우상호 대표 같은 분이 그러지 근데 말라 이제 그랬어요. 그거 뭐 박근혜 후보도 2006년에 커터칼 테러를 당했고 또 이재명 후보도 총선 앞두고 거의 뭐 잘못하면 네. 이제 큰일 날 뻔했고. 네. 뭐 트럼프 송영길 대표도 한번 당했고. 그 트럼프 대통령도 그 총알 쐈죠. 네, 뭐 아베 전 총리. 예, 그렇기 많은 사건들이 때문에 있었죠. 있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뭐 조금 그 점에 대해서는 그 후보가 갖고 있는 부담감을 좀 이해를 저는 좀 해야 되는 네. 거 아닌가 생각이 아니 듭니다. 옆에서 경호팀들이 워낙 자꾸 경고를 하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대신 좀 양해를 구하면서 이게 나중에 차라리 유세차를 타면 차라리 나아요. 그건 이제 차 무대가 안에 있고 차 있으니까. 위에 네, 있으니까. 네, 근데 네. 이게
그 군중 속에서 여기 지나갈 때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그리고 네. 그때요 꽉 몰려들어요. 네, 후보가 네. 나타나면 그렇죠. 악수하자고 그러고 막 이렇게 하는데 네. 한번 피습을 당해봐가지고 사실 좀 옆에서 거의 긴장들을 하고 있죠. 네, 근데 진짜 네. 조심해야죠. 네, 네. 이제 내일부터 이제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됩니다.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명을 꺾을 수 있지. 거의 내려놓은 듯한 말씀을 사실은 하신 것도 뭐 같아가지고. 내일부터 공식 선거 운동 예. 시작됩니다만은 지금 이제 서울권역 하나의 예를 들더라도 지금 내일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그냥 온 뭐 거리에 다 플랜카드가 도배치고 운동원들이 전부 다 뭐 이재명 후보 사진까지 넣어가지고 운동복이 마련돼가 벌써 지급이 됐는데 오늘 우리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지금 이제 후보 뭐 이 플랜카드를 걸 수 있는 한 제가 볼 때는 한 2, 3일 못 걸 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지금 이제 참 네, 많은 네. 이 후보 교체 문제 때문에 본질적인 선거 운동에 엄청난 차질까지 빚어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유세차가 제일 큰 문제예요. 유세차가 한 유세차뿐만 일주일 아니라 열흘 뭐 정도 확보가 안 될 거예요. 예, 유세차, 플랜카드 지금 그래요. 뭐 우리 운동원들 그러니까 뭐 기호 2번 국민의힘만 돼 있지 우리 후보 이름이 없어. 그래도 김문수 후보가 이 사건을 겪으면서 제가 그렇지만 네. 이런 가운데 또 뚝심의 사나이 그런 이미지도 최선을 생겼습니다. 다해서 또 뭐 기고만장한 또 이재명을 또 뭐 기고만장한. 아연 실색하게 만드는 잘하시다가 막판에 좀 이상하게. 그런 보수의 또 드디어 저력을 본심이 한번 보여주세요. 나오셨어요. 근데 그러니까 그나마 유일하게 그 국민의힘이 다행인 건 김문수 후보가 조금 우측으로 많이 가 있긴 하지만 선거 경험이 무지 많은 분이에요. 이분이 그렇죠. 완전히 네, 네. 베테랑이에요, 베테랑.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에 2010년 지방선거 때 유시민 후보 꺾을 때 그때 그 슬로건이 더 낮은 것으로 더 뜨겁게 했는데 그런 점에 관해서는 이분 따라올 사람이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뭐 저런 상황에서 뭐 제대로 뭐 보급이 안 되는 속에서도 후보가 돌파해 나고 정치력으로 뭐 그냥 가는 문제는 그 보수층들이 보면 그 전에 뭐 또 정강훈수사는 이런 게 있었는데 보니까 상당히 안정감도 있고 좀 믿음직스럽다. 네, 또 국민들이 네. 봤을 그런 때도 이미지가 생겼어요. 조금 뭐 통합도 강조하고 약간 뭐 이렇게 동정심도 생기고. 예, 그렇게 된다고 보면 뭐 동정열이 네. 생긴 건 사실이에요. 네, 근데 이제 네. 후보가 안 됐으면 그 동정열이 유지되지만 후보가 되면 또 그 동정열이 약해지죠. 근데 제가 볼 땐 그 문제는 시간이 너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일이면 김문수 22일 후보가 남깁니다. 새로운 수를 발휘하기 위한 시간이 너무 없다는 게 또 네, 하나의 네. 약점이에요. 그러니까 네, 네. 사실 저런 일을 하더라도 좀 일찍 했어야 돼. 너무 등록일을 앞두고 바로 한 것은 그렇죠. 여러 측면에서 굉장히 후보의 여러 가지 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뺏은 셈이거든요. 그런 네, 측면에서는 좀 상당히 어려워요. 자유당 시절에 그 이승만 대통령이 건식으로 하면 될 때가 있었어요. 그때 민주당 이제 후보가 조병욱 당시 후보로 이렇게 선출이 됐는데 이분이 이제 위염이 이제 심해가지고 미국 군병원에 가서 수술을 했는데 수술하고 나서 심장마비가 와서 그냥 사망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주당의 후보가 없어졌어.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 그 자유당 후보는 그냥 유람하듯이 그냥 대선 기간 지나고 그냥 대통령이 됐거든요. 네. 지금 한국을 제가 이재명 지금 후보 입장에서는 거의 그런 정도의 지금 분위기를 가지고 즐기고 그건 있는 거죠.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근데 보수 후보도 지지율이 결집되면 올라갈 거라는 걸 예상하고 올라갑니다. 있어요. 올라가니까. 근데 이제 저는 올라가기 위해서 우리끼리 결집하고 우리들끼리 뭐 북치고 장구치면 뭐하냐 이거죠. 그죠. 이쪽 표를 가져와야 되는데. 중도 무당층의 소구력을 가지는 그런 대선 캠페인이 되려 그러면은 우리가 가단성 있는 결단과 결심을 하고 윤석열 대통령 셔트 마우스 하고 접근 세력들 좀 표적 선언하면서 자기 좋습니다, 희생 의원님. 보여주라 네, 이야기예요. 네, 네. 아니 이 얘기 안 들으실 텐데 그 얘기를 자꾸 하시면 뭐하냐. 근데 이 방송을 윤 전 대통령이 안 보실 거 볼까요? 아니에요. 나는 볼 거라고 봐요. 유튜브는 안 볼 거야. 누군가는 보여줄 것이다. 누군가는 김성태가 저런 이야기 하는데 저 의미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그 옆에 누군가는 측근 중에 전달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네. 그만하죠. 밤이 무르익었습니다. 오늘 세 분 너무 감사드리고 끝으로 그래도 꼭 하고 싶은 이야기 하시겠습니까? 다 했습니다. 완전히 다 하셨습니까? 네.
댁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밤이 꽤 깊었습니다. 일요일 밤 늦은 시간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세 분께도 감사하다는 인사드리면서 오늘 여의도 라이브 유튜브 라이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